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민법은 입문 과정은 오늘로 종강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정규 수업 기본서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그 무효 취소부터 볼 차례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무효 취소 봤는데, 이번 장에서는 무효 취소를 묶어서 내용들을 좀 살펴봅니다. 일단 무효에 대한 개념, 무효라는 것은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라는 건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취소랑 비교돼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인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무효나 취소라는 건 일단 성립된 이후의 문제예요. 성립은 되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한 번 무효는 계속 무효예요.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유효한 거죠.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했다면 현재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그리고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지만 취소는 일정한 시간, 그걸 이제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부를 건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요거 이제 뒤에 취소 가면 자세하게 공부할 거야. 근데 무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취소는 우리 민법이 정하는 취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거죠. 재착사, 이렇게 세 가지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럼 무효부터 좀 보실 텐데, 무효의 종류가 일단 절대적인 무효가 있고 상대적인 무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우리가 첫 시간에 봤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럼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상대적 무효가 예외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둘이 짜고 허위 표시했다. 통정허위 표시죠.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서 얘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 지난주에 보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통착사 네 가지를 봤는데, 이 비통착사는 전부 다 공통규정으로 뭐가 있었어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건 이 무효 취소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일부 무효는 바로 뒤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것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어요. 원칙은 역시 확정적 무효야. 근데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은 무효인데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다.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자세하게 볼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라 허가구역 안에 있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가 효력 규정하면서 본 거죠. 그러면 아직 허가를 안 받았다면 현재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허가를 안 받았으면 현재 무효죠.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효가 되겠죠. 그럼 지금은 무효지만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 어떤 무효라는 거예요? 유동적.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 무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허가구역 내 법률관계라고 해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한,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고요. 불허가 처분 나면 이제 무효가 확정되겠죠. 그러면 이 무효는 현재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법조문이 3개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인데, 시험은 뭐
거의 90% 이상 무효행위 추인에서 출제가 됩니다. 137조는 조문만 좀 보시면 원칙,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원칙은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요. 자,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효면 나머지라도 했었을 거야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뭐 단순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와 Y 토지의 매매 계약을 한꺼번에 했어요. 2개 필지를 8개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X 토지에 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X 토지만 무효예요?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거예요. 전부가 무효. 원칙은 뭐예요?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X 토지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Y 토지만이라도 거래했을 거야. 즉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라도 했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Y 토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예외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추인.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역시 추인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조문을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은 추후에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나중에 얘네들이 그걸 인정해도 여전히 무효다.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예요. 자, 근데 단서 조항을 보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잠깐 보면 무효행위 추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원래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새로운이에요. 그럼 새로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유효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유효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원칙은 소급효가 없어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무효행위 추인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으로 유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불공정 행위라는 건 나중에 공부할 텐데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예요. 폭리. 계약 당사자의 일방의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사회질서 봤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첩계약이 있었죠. 그럼 첩계약이 무효인데 첩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상태에서는 추인으로 유효화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 제거되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추인할 때 무효 사유가 남아있으면 이건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을과 짜고 재산을 빼돌렸어요. 우리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불렀냐면 통정 허위 표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을과 짜고 소유권을 이전한 거죠. 가장매매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장매매로 넘겨줬는데 을이 이거 인도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사고 싶어. 그러면 두 사람이 진짜 매매 계약하는 걸 법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굳이 매매 계약서를 또 쓸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후에 인정해 주면 그러면
이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변할까요? 이제 진짜 매매 계약을 한 거야. 이제 진짜. 그러니까 새로운 행위로 인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럼 하나만 더 보면, 그러면 이제 추인해서 을이 진짜 소유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을이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어도 될까? 반드시 있어야죠. 만약에 추인할 때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가 없으면 여전히 무효 사유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실제로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고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추인해서 을이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그러한 무효 사유는 소멸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야만 추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여기서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1번에 무효행위가 추인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 같은 것들은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종전의 무효 사유가 소멸되었어야 되고요. 여전히 무효 사유가 남아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세 번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럼 효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가 없다는 점. 예외는 안 보셔도 되고요. 원칙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무효에 관한 기본적 개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효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라는 개념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쓴다는 건 전제 조건은 성립됐어야 돼요. 성립이 전제. 성립이 안 되면 무효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효력을 논할 수 없으니까. 그럼 무효는 성립을 했는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무효. 근데 취소는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확정적일까요? 유동적일까? 유동적이지. 그러니까 세모, 동그라미는 아니고 유동적으로 유효 상태에 있다가 취소권자가 나 안 할래 라고 취소를 해버리면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세요? 지금부터요? 처음부터? 취소하면. 처음부터.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취소를 하고 나면 결국 뭐랑 똑같아져요? 취소를 하고 나면. 무효랑 같아지는 거야. 근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꼭 취소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조금 싸게 팔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기당한 건 알았지만 어차피 집을 팔 생각이었고 현재 급전도 필요해. 그럼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취소 행위의 추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직 취소를 안 했으면 세모예요, 세모. 유동적인 유효. 근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나 취소 안 할래라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유동적인 유효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취소행위의 추인이 가지는 의미는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취소행위를 추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제 뭐가 되어버렸어요? 확정 유효가 되었으니까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리하면 취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현재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어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 확정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취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하느냐? 아까 무효는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한다 그랬어요?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를 법률로 정합니다. 자, 140조를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자, 대리인, 승계인만이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 빼고는 취소권자는 없는 거예요. 자, 제한 능력자 보시면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법정 대리인,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절대적이니까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냐면 제한 능력자, 첫 시간에 봤던 거고, 두 번째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이게 이제 재착사 세 가지가 다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임의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 수권을 따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면 그 대리는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 매매 계약의 대리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근데 반대되는 권한은 없다 그랬잖아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 해제 취소는 누가 해야 돼? 효과를 귀속받는 본인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승계인, 그러니까 얘네들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정 승계랑 포괄 승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권리를 승계하긴 했는데, 특정 승계라는 건 딱 정해진 것만 승계하는 거고, 포괄 승계는 권리 의무를 와장창 다 승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자기가 소유하는 X 건물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을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X 건물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 사람의 권리를 뭐 하는 거냐면 승계해서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이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이 가진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X 건물만 넘어가는 거야? X 건물. 매매 계약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승계가 되는 거야? 특정일까 포괄일까? 특정 승계인 거죠.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딱 특정된 것만 넘겨주는 거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상속은 딱 특정된 것만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다.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넘어가요.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 승계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취소권자는 법률로 정하고 있었는데,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뭐였냐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이 제한 능력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취소를 한다는 건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건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럼 비교하면 추인이죠. 취소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 유효로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추인했다면 계약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도 추인은 단독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추인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추인하려면 언제 이후에 해야 돼요? 능력자가 된 다음에 그때 해야 되고,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도 추인하려면
착오나 사기 강박 중에 해도 돼요? 벗어나서 해야 돼. 벗어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 거고, 대리는 조심하실 점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었는데, 임의 대리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수권, 대리권 수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없어요. 취소 못하고,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 수권이 따로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법정 대리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뭐 친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모두 다 취소권자에 해당됩니다. 특히 조심하실 점,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취소의 방법.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취소권은 형성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형성권이에요. 비교되는 건 청구권하고 비교되는데, 청구권이라는 것은 행사하면 당연히 효력이 생길까요? 상대방이 응해줘야 될까? 응해줘야 돼. 그게 이제 청구권은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라서 권리를 행사하면 의무자가 받아줘야 돼요. 근데 형성권은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이 승낙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형성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사하면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곧바로 형성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승낙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단독 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형성권이다라고 부를 거야.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제3자에게 양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그 권리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뭐 이번 시험에도 여기 출제가 됐죠. 그러면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을이 그 부동산을 사서 병에게 팔아서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라는 애가 18살의 미성년자였고요. 요 갑에게는 A라는 법정 대리인이 있었어요. 친권자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었냐면, 다음 중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모두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이제 출제했어요.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있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그리고 대리인, 승계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미성년자 갑이 있네. 이걸로 끝이에요? 또 있어요? 그렇죠.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 아까 누구 있었어? 제착사, 대리인, 승계인이 있었잖아요. 그럼 취소권자는 갑과 A고, 그러면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을이냐 병이냐, 을 또는 병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누구겠어요? 그렇죠. 조심하실 게, 현재 권리자는 을이지만 얘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는 거야. 그럼 미성년자랑 계약한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야? 을이죠. 을에게 취소하는 거야. 상대방은 을이다. 요 얘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도 요 제3자에게 취소한다라고 해서 틀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취소한다. 근데 이건 제한 능력 취소니까 얘한테 취소했을 때 갑이 이 병에게,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항할 수 있다였어요? 없다였어요? 있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제한 능력자. 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소위 절대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던 추인입니다. 추인. 그러니까 추인은 뭐라고 했냐면,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따라서
추인을 했다면 이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요건이죠. 추인권자, 누가 추인하냐면 140조에 규정하는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취소권자가 추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능력자가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도 추인은 단독으로 못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착오나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벗어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얘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취소권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자, 보시면 추인이라는 것은 불확정적인, 유동적인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들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취소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추인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좀 전에 우리 법조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추인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취소권자가 한대요. 취소권자. 그럼 좀 전에 취소권자 봤잖아요. 취소권자 누구 있었죠? 페이지만 넘기면 우리 다 까먹잖아요. 제착사 있었고 그들의 대리인, 그들의 승계인이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단독으로 못하는 게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한다. 아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년자가 되든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 하나 볼게요.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갑이 현재 기망 중에 있어요. 아직도 상태가 안 좋아. 속아 있는 상태예요. 기망 중에 갑이 추인을 했대요. 그러면 기망 중에 추인을 한 갑은 나중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볼게요. 언제 추인했대요? 기망 중에 추인했대요. 그러면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한 거예요? 원인 중요한 거야? 원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야. 추인이 되려면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근데 원인 중에 추인했다면 이건 추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을이 갑에게 협박을 했어요. 강박 중에, 얘가 강박 중에 추인을 했대.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똑같은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왜? 강박 중에 추인은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을이 갑한테 협박을 합니다. 야, 너 매매 계약서 써라. 안 쓰면 어떻게 한다. 무서워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더니 을이 또 뭐래? 다 했냐? 그러면 추인서 써라. 무서워서 추인서도 썼어요. 이거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추인이 되려면 공포심에서 벗어난 다음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건 추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되셨어요? 자, 다 틀린 분을 위해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요.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미성년자야. 그럼 미성년자 갑이 이 계약을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을 했대요. 그럼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했다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추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만드는 추인은 기망에서 벗어나서, 강박에서 벗어나고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다음에 추인을 해야 완전한 추인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단일 지문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취소 원인 소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법정 대리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법정 대리는 기본적으로 취소 원인 같은 걸 생각하기 어렵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예요? 친권자야. 그럼 이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 원인을 논의할 수가 없죠.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야 아니에요? 미성년자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소 원인 같은 게 없으니 무조건 추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틀리게 내면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거지만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추인.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춰서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인은 잘 받으셔야 되고,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추인하는 거고요. 법률이 정하는 추인 사유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인데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취소권은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는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뭐라고 불렀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일방적인 거라면 상대방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형성권을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행사하게 해주면 상대방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형성권은 전부 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척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느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시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용어 다시 한번 볼게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그랬죠? 추인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라고 했냐면 사기당한 사람은 기망에서 벗어나고,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대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0년에 체결됐어요. 그러면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면 몇 년이야? 2020년이겠죠. 근데 요 갑이 2011년에 나 작년에 사기당했네 라고 알게 됐대. 그럼 얘가 나 사기당했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건 취소 원인 중이에요? 원인이 소멸한 거야? 소멸한 거죠. 기망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갑은 몇 년 안에 취소, 몇 년까지 취소해야 돼요? 2010,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기당했네 라고 알았다는 건 기망에서 벗어난 거죠. 취소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 이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럼 몇 년 안에 해야 돼? 2014년에 해야 돼. 2014년. 근데 만약에 갑이요, 애가 좀 둔해가지고 2018년에 우와, 나 옛날에 사기당했네, 이제 알았대. 자, 그러면 갑은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요? 2021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년이면 21년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2011년에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 14년까지 취소를 안 했다면 취소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어서 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뭐냐면 신속하게 법률 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100년 지나서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성권은 전부 다 뭘 둔다고 했냐면 제척기간을 둡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예요. 그럼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1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차고죠. 차고는 그럼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자, 2번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기망, 사기라는 거죠. 사기. 그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취소. 3번은? 자, 여기서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무효냐 취소냐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들어와야죠. 사기 쳤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뭐야? 취소로 가는 거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와야 돼?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사회질서. 그럼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반사회적. 그럼 이건 뭐야? 무효죠. 정답은 4번이죠. 그럼 5번은 뭐야? 착오가 눈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는 이유는 지금은 처음이지만 연습을 하시면서 핵심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에서 착오가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면 아니 이건 취소야 라고 그냥 바로 넘어갈 텐데 근데 이게 핵심어가 눈에 안 들어오면 상대방이 유발을 했고 임대차를 했네? 이게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라는 핵심어를 파악하는 연습. 그래서 요거는 무효고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좀 볼게요. 이거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물권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권리라고 했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불렀고요. 그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배할 수 있어요. 채권은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협조해야 돼. 채무자는 채무자의 협조, 급부가 필요하지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스스로 지배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절대성이죠.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냐면 채무자, 상대방에게만 주장하지만 물권은 절대성이다, 대세성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가 가능합니다. 내 물건이니까 저리 가라, 치워라라고 배타적 지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물권의 기본적인 성질이고, 자, 물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점은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존 특정의 물건이어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물권의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현존하지 않으면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랑 구별하셔야 되냐면 계약이랑은 달라요.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 내년 봄에 나올 신상품에 대한 계약을 지금 미리 해둘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 내가 그거 살게, 오케이 하고 미리 계약해둘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은 할 수 있는데 그 물건의 물권,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지금 되어 물건 나와야 돼요. 계약은 미리 할 수 있지만 물권은 현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특정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전화기를 하나 사려고 매장에 갔어요. 매장 매대에 휴대전화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특정된 게 없죠. 그럼 제 소유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그 중에 하나나 두 개가 뭐가 돼야 돼?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의 독립성을 다루는 단위를 뭐라고 해? 한 자루. 그럼 한 자루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죠. 여기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앞부분과 뒷부분의 소유자가 달라져서는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책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단위는 한 권이죠. 한 권의 책에는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지 여러 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펜이나 책이나 뭐 이 전자칠판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동산. 그러니까 동산은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식별하기가 비교적 쉽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문제되지 않고, 그 문제되는 건 이제 뭐겠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자, 동산은 우리가 뭘 동산이라고 했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했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요.
토지랑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건물.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상으로는 토지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땅. 토지는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땅이라는 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독립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그럼 이건 이 토지들은 지적법상 다 뭐 합니까?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 분할한다고 하죠. 분할하고 필지를 부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100번지예요. 그러면 이게 100번지면 이게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럼 100번지에 갑이 소유권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을이요, 친구인데 얘가 찾아와서 나 요만큼만 좀 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을 이렇게 딱 거서 요 부분은 을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기에 선 긋는다고 해서 이게 독립한 물건이 될 수는 없고요. 이건 100번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면 정 이 부분의 소유권을 을에게 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분할해야죠. 그럼 분할하면 이제 이건 100번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렇죠? 100의 1번지라면서요. 네. 이거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제가 수업하다가 100-1번지 이랬거든요. 댓글이 막 올라와.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서. 지적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100의 1번지라고 읽는답니다. 100의 1번지. 그럼 100의 1번지가 되면 요거는 이제 100번지의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그래야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 시험 문제 판례 표현으로 옮기면 분할하지 않은 한 필토지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OX. 분할하지 않은 한 필토지 일부에만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분할하지 않으면 일부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분할해야 이 부분의 등기를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는 독립성을 필지 단위로 나타냅니다. 한 필이 하나예요. 그럼 건물은 독립성의 단위가 한 개 동입니다. 한 개 동. 그럼 한 개 동의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한 개 동의 소유권은 몇 개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한 개. 이게 원칙. 이게 소위 일물 일권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원칙을 관철하려고 하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파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동체로 사고 파는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102호, 102호 소유자가 다 달라요. 그럼 한 동 건물에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하네요. 그럼 이건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죠. 이걸 소위 구분 소유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원칙이 아닌 예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특별법, 집합건물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예외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예외라는 건 뭐냐면 독립하지 않은 일부에도 성립하는 물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지예요. 100번지. 그럼 이게 100번지면 이 부분의 물권이 성립되려면 분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할하지 않고 100번지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용익물권이에요. 한 필토지 일부에 성립하는 거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냐면 사용 수익, 빌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 쓸 때는 반드시 전부를 빌려 써야 돼요? 일부만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용익물권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첫 글자가 뭐예요? 땅짓자네. 그럼 얘네들은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예요.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 그럼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설정이 될 수 있죠. 보통 이제 전세권은 대부분 어디에 많이 설정하냐면 건물에 많이 합니다. 건물에.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분필하지 않고 일부에 성립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생각해보세요. 임차권. 임차권은 다 빌려 써야 돼요? 일부만 빌려 쓸 수 있어요. 임차권. 빌려 쓰는 거니까. 일부. 근데 여기에는 왜 없냐면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 임차권도 일부만 빌려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 좀 전에 예외 있었죠? 뭐 있었어요? 구분 소유. 그리고 용익 물권 중에서는 뭐만 나오면 될까? 건물에 되는 거. 전세권밖에 없지, 그죠? 전세권이랑 구분 소유는 건물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 잡힙니다. 저당권은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전세권은 일부에 설정이 돼도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집에서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방 한 칸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한 칸만 빌려줄 수 있거든. 근데 은행에 돈 빌리러 가서 방 한 칸만 저당 잡히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목. 나무죠, 나무.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 있고요.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일까요? 토지와 함께 처분될까? 함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팔면 뭐도 같이 가는 거야. 나무도 같이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나무들만 따로 물권의 객체로 할 수도 있다. 그럼 그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적. 원칙은 따로예요,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보는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나무만 따로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등기를 하거나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는 별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중개사법 시간에도 공부하실 텐데,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땅인데 권원자가 을인데 을이 이 나무들을 등기하게 되면 이건 토지와 일부가 아니라 그냥 별개로 다루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명인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은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관습법상 인정하는 건데, 말 그대로 나무 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명인 방법을 인정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나무가 특정되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표시되면 이때는 명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자, 토지가 있고요. 수목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뭐라고 했냐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명인 방법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나무들을 줄로 이렇게 빙 둘러싸고요. 여기다가 이 나무는 을 거예요 라고 표시하는 거, 명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또 나무마다 이름표를 하는 거예요. 소위 목찰. 목찰을 해서 을 거다 이렇게 써두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을 거라고 써두는 거야. 수피를 제거하고 묵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명인 방법의 예를 든 건 공통적으로 나무가 전부 어떻게 됐어요? 특정됐고 뭐가 표시됐어요? 이래야만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판례 중에 예를 들어 산 100번지에 있는 전나무 100그루 중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명인 방법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50그루가 어떤 나무인지 특정이 안 되면 명인 방법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시 방법으로 등기랑 명인 방법이랑 어느 게 더 안정적이고 명확해요? 등기죠. 명인 방법은 여기에 을 거다라고 팻말 붙여놨는데 이거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등기부가 있어서 소유권 거래 대상뿐 아니라 뭘 설정할 수도 있냐면 저당, 돈 빌리고 이 나무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등기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저당권 설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바꿔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저당권 설정은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의 일부여서는 안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한 필토지 일부에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조금 전에 보신 뭐예요? 용익물권이에요. 빌려 쓰는 건 일부를 빌려 쓸 수도 있다. 자,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권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한다? 법으로 정합니다. 185조를 보시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랑 달라요. 계약은 법정주의였어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야. 자유가 원칙인데 물권은 자유가 원칙이 아니라 법정주의다.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한대. 그럼 이 계약이라는 건 채권행위를 하는 건데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둘의 문제가 되는 거야. 둘의 문제죠. 그러면 둘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을 창설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물권은 절대성을 가지는 거예요. 절대성. 그럼 절대성을 가진다는 건 다른 사람도 그 물권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조용히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알려면 뭘로 만들라는 거야?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명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거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어요. 오로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삼권 분립으로 볼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각부 장관령은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드는 거죠.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 그러면 국회는 뭐예요? 국회는 누구예요? 우리의 대표자죠. 와닿진 않지만 국회는 우리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을 창설하고 제한하는 건 우리 대표자가 만든 법률로서만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만든 명령이나 시행규칙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34회 때 뭐라고 출제했냐면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다. OX. 틀려요. 규칙으로 안 돼. 법률로만 된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물권은 법령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 법령이라고 하면 틀려요. 법령이면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명령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 2차 과목에 우리 황쌤 오셔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 수업하시잖아요. 그럼 법령이라는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 법이랑 시행령까지 포함하는 거지. 그죠? 민법은 시행령 같은 거 없이 그냥 법률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령이라고 들어가면 이 명령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법률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습법이라는 건 법조문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냥 오랜 관행을 거듭해 오다가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관행이 거듭되어 오다가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 국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게 뭐였죠? 그럼 결국 어디서 확인해 주겠다는 거야? 법원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례를 몇 개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도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긴 거 보세요.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규정은 임의 규정 같아 보이세요? 강행 규정 같아 보여요? 강행 규정.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이때 뭘 강제하냐면 일단 종류를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민법은 8가지 물권을 정하고 있고 새로운 물권을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되죠. 뭘 강제하는 거야? 종류, 새로운 종류 만들지 마세요라는 거고요.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강제하냐면 내용도 강제해요. 그러면 법이 정하는 종류를 선택했어도 자기들 둘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종류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강제되고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물권의 효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 물권적 청구권. 얘는 빠짐없이 매년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